교양의 생애로 한 걸음, 교양톡톡. 안녕하세요, 호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작가입니다. 오늘은 호피디님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아, 네. 오늘은 러일 전쟁을 주제로 해보려 합니다. 왜 많은 전쟁 중에 러일 전쟁을 고르셨어요? 아, 다큐 보다가 삘 받아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아, 다큐가 굉장히 재밌으셨나 봐요. 아, 네. 저기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내용이.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러일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볼 때 보통 우선 배경부터 살펴봐야죠. 러일 전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호피디님. 네,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러일 전쟁은 1904년에 일어납니다. 그 이전 시기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럼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할게요. 조선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차지함은 물론이었고요. 대륙 진출을 염두에 두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요동 할양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요동을 일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점, 주변국들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 간섭을 통해 일본이 요동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조선을 두고 일본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시기 조선의 정부는 러시아의 힘에 주목했고요. 그래서 칠러 내각을 구성해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그 이후에 1896년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감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경쟁은 계속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고 그 이후에 근대화 과정에 있었지만 아직은 열강 취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1891년에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방위를 했을 때 그 경찰이었던 쓰다 산조에 의해서 오스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이때 러시아한테 일본이 정벌당할까봐 온 나라가 벌벌 길 정도였습니다. 그 오스 사건이라는 게 뭔데요? 쓰다 산조라는 그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 경찰관이 경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역은 오스라는 지역이었고 오스는 지금 어디냐면은 교토 위에 보면 큰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그 오스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쓰다 산조라는 경찰관은 경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경찰도 있잖아요. 칼이요. 네, 일본 일제시대 때 왜 경찰관들 차고 네네네. 다니던 그 칼을 그거를 휘둘러가지고 니콜라이 2세가 아마 목을 다쳤을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오, 죽을 뻔했던 거죠. 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됐겠네요. 이 니콜라이 2세가 러일 전쟁할 때 그 니콜라이 2세고 아하. 러시아 마지막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음, 근데 그 사람이 강대국인 러시아의 그런 황제에다가 이 열강 축에도 못 칼에 드는, 예. 의해서 다쳤으니까. 완전히 그랬겠네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예. 예, 그래서 러일 전쟁 일어나기 13년 전 시점인데 이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정말 그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음, 그러고 나서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1895년에 요동 활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공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삼국간서 때문에 못 받은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살짝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동아시아 쪽에서 힘자랑을 좀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 나도 좀 어쩌면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서구 열강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러시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세력이 약했던 부분을 그렇죠. 점점 치고 올라와서 이제 네, 나도 한가닥 하겠다 했는데 네, 방해받은 그렇죠. 상황이었던 네, 거네요. 아직 이제 그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반면에 러시아 네. 여기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네. 이때부터 꾸준히 러시아 외부로 세력을 확대를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주변국이 계속 회방을 놔요. 특히 그 회방을 잘 놓던 애들이 영국 애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일전쟁 후에 일본이 요동반도의 남단을 조차받으려고 했을 때도 방해한 거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 있었고, 네. 네. 그 방해를 한 다음에 그래놓고서는 지는 요동반도 끝에 있는 리순항을 조차를 해버려요. 음, 그래서 그 리순항은 러시아 최초의 그 태평양 지역의 부동항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태평양 쪽,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죠.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항구를 이용을 했어요. 그 전에는. 네.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는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쇄빙선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들었었어요. 러시아가 너무 추운 곳이어서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정말 원했다. 이런 얘기들을 워낙 익히 들어왔었죠. 그렇죠. 러시아의 그 부동항에 대한 어떤 열망. 열망 네. 같은 거는 계속 유명하죠. 그런 거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용암포 사건이 터져요. 네. 이 용암포 사건이 뭐냐면은 1903년, 그러니까 러일 전쟁 발발 1년 전이에요. 네. 이때 용암포, 그러니까 이 용암포가 어디냐면 그 압록강 하부에 있는데 그 일대를 점령하고선 조선에 조차를 요구한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때 누가 반대하겠어요? 일본. 그렇죠. 일본하고 미국이 반발을 해가지고 조차까지 못하고 그냥 개항지 정도로 해요. 네.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제 외부에서 세력을 뻗어나갈 때 충돌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외부로 세력을 확장을 하는데 그 방향이 남하이고, 그렇죠. 그럴 때 주변 나라들이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대를 하는, 맞아요. 반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당시에 미일 관계는 어땠나요? 미일 관계는 순탄했어요. 미국은 그 스페인하고 지금 전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남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라서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동아시아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러시아가 확대를 하려고 할 때 특히 영국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레이트 게임 상황이었어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1813년에서 1907년 영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 러일 전쟁 후에 있었던 그 협상까지의 영국과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을 얘기합니다. 이때 러시아와 영국 양국의 입장은 어땠냐면은 러시아는 영국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게 싫어요. 네, 중앙아시아는 인도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는 이미 이때 영국 땅이었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영국은 러시아가 아시아 인접국들을 장악해 가면서 영국 식민지, 특히 인도 쪽으로 자꾸 세력을 뻗쳐오는 게 또 싫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러시아는 남하를 하니까요. 그쵸. 아래쪽으로 예, 내려오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세계 곳곳에서 부딪혔는데 대표적인 갈등이 1853년부터 1856년 사이에 있었던 크림 전쟁입니다. 맞아요. 러시아랑 영국은 참 안 친하더라고요. 그렇죠. 크림 전쟁도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와 관련했던 사건도 있어요. 1885년에 그러니까 갑신정변 직후 네. 상황인데요. 이때 영국이 우리나라를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을 했느냐? 이 조러밀약이 이제 추진이 되던 시점이어서 러시아가 조선을 통해서 남하한다고 생각을 해서 영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조선에 있는 거문도를 거점으로 하겠다 해서 점령을 했던 사건이죠. 러시아와 영국은 항상 볼 때마다 반대편에 있었던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 영국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가요? 네, 뭐 IS 놓고도 그렇고 아무튼 뭐 하여튼 영국, 러시아는 당시에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 당시에 이런 패권 다툼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 예. 네, 그렇게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동아시아의 이권을 놓고 다 좀 다투는 관계예요. 그렇죠. 원래는 게임이 안 되는 관계고 예. 일본이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였어요. 아까 그 니콜라이 2세 사건 때도 그렇죠. 그랬고요. 네, 오스 사건 때도 볼 수 있듯이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크림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는 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일본한테 이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19세기 후반 상황 보고 있노라면 진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숨이 찰 만큼 버겁게 느껴지는 측면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국제 질서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 관심이 갑니다. 그럼 이렇게 열강, 근데 지금 열강이라고 계속 말이 네네. 나오는데요. 이 열강은 강한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강들이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빵!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러일 전쟁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러일 전쟁의 주요 전투를 설명드리면서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1904년 2월 8일에
일본이 요동반도 최남단 쪽에 있는 리순항과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돼요. 주요 전투를 말씀드리면은 일본군은 요동반도의 다롄을 상륙 거점으로 하고 리순항을 공략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리순항에는 러시아의 태평양 1함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태평양 일함대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함대였나요? 가장 큰 함대라고 하기에는 아니고요. 러시아 해군 중에서 태평양 쪽을 담당하는 함대가 리순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해당되겠죠. 여기에 제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태평양 1함대를 잡아야 했었던 거죠. 음. 러시아의 주력 부대는 사실 유럽 쪽에 있었고요. 러시아가 이제 태평양 쪽을 담당하는 함대는 태평양 1함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일함대는 어떤 운명을 맞이했나요? 네, 태평양 1함대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1904년 이제 8월 10일에 이제 2월 달에 앞서 2월 달에 일본이 기습을 해서 이제 러일전을 예. 발발했고 이제 8월이 됐어요. 8월에 황해해전이 발발합니다. 예. 네, 황해해전을 통해 가지고 리순 항에 있었던 제1태평양 함대가 세력이 약해져요. 음. 그래서 이제 해상전을 할 수 있을 정도, 해상전을 못할 정도로 이제 배들이 좀 손상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항구에다 정박을 시켜놓고서는 항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러시아 육군의 지원 포대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음. 배가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고 이제 포는 돌아가는데 해전을 치를 정도는 또 아니었던 거예요. 음. 일본은 러시아의 1함대가 이런 상황인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순항으로 밀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항 주변에 있는 해안 포대들이 있어가지고 함대가 쭉 밀고 들어가기도 힘들긴 했지만, 근데 일본도 러시아 1함대의 상황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2월에 전쟁 시작한 이후로 꽤 일찍 승세를 잡기 시작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고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러시아의 태평양 제해권을 가진 함대가 8월에 이미 이 정도로 약해져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일본이 전쟁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1904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공세가 있었는데 이 공세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리순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 이때 러시아가 열강에 속하는 거대한 나라였잖아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전을 꾀하고자 했을까요? 그죠. 그냥 당하고 있을 러시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유럽에 있던 러시아의 주력 함대, 이 발트 함대가 있었는데 러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러시아는 이 발트 함대를 출동시켜요. 그게 시점이 언제냐면은 일본이 리순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4차례 돼서 공격을 했는데 3차 공세가 있기 직전인 1904년 10월 14일에 유럽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러시아의 주력 함대라고 하니까 발트 함대,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이 발트 함대가 도착해서 정말 러일 전쟁의 반전의 계기가 생깁니까? 아, 그쵸. 발트 함대. 러시아의 발트 함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막. 예, 그때 당시에 되게 뭔가 그쵸. 있었을 것 예. 같아요. 지금 시점에 러시아를 생각해도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발트 함대가 러일 전쟁의 주 무대였던 우리나라 주변에 도착한 거는 반년 후인 1905년 5월입니다. 지구 반바퀴를 반년 동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출발해서 어떻게 반년 걸려서 이 전쟁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년이나 걸린 거예요? 자, 이제 발트 함대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오는 데까지는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영국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해요.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유럽에서 우리나라 근처까지 배를 타고 최단 거리로 오려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당시에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서 와요. 왜 그 최단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에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영국이 갖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러일 전쟁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함대를 보내야 되니까 영국에다가 수에즈 운하에다가 우리 음. 통과를 좀 하겠다 했는데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영국이 그걸 거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과 그렇죠. 동맹이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거부를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했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돌았다. 예. 네, 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부 책에서는 예. 함대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고 수심이 얕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 메인 전함들은 이제 남단을 돌았고 실제로 일부 함대는 수에즈운을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한 사실은 네, 명확한 사실은 러시아가 어쨌든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죠. 못해서 결국에는 아프리카의 남단을 한 바퀴 쫙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당시에는 증기선을 썼거든요. 네. 증기선에는 연료로 석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깝깝하겠네요. 그 그쵸. 아프리카를 다 돌아서 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아프리카를 돌아서 오면 그럼 중간중간에 뭘 받아야 되면 석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죠? 다 싣고 갈 수가 네, 없으니까. 한 번에 다 싣고 못 가니까. 네,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시 아프리카 생각하시면은 그쵸. 대부분 영국 땅 아니면 프랑스 프랑스 땅, 땅이에요. 네. 영국 땅에서는 영국 식민지 쪽에서는 아예 입항도 거부할 정도고 음, 이제 그냥 영국은 일체 보급 안 해줘요. 예, 그 다음에 그럼 프랑스나 뭐 이런 다른 데 들어가야 되는데 프랑스도 영국 눈치 본다고 그다지 그렇게 음, 협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힘들게 돌아요 거기를. 예, 이렇게 돌다가 희망봉을 지나서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 마다가스카르가 있어요. 그 예, 아프리카 남쪽에 동쪽에 예,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 밑에 네, 그 마다가스카르가 있는데 여기에 도착을 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네. 근데 여기서 2달간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식민지였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허용이 됐나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네. 도움을 받으려고 2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뭐 일단 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박은 했고 프랑스 입장에서도 그냥 뭐 정박은 해라 뭐 음.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석탄을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네. 기항을 시켜주긴 했지만 석탄을 공급해주진 않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배타적인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예, 협조도 아닌 상황 그런 네,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원래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독일한테서 이제 석탄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중간중간 그래서 러시아는 중간중간 독일한테서 이제 석탄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네, 왔었는데 문제는 러시아 함대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을 때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그 석탄 공급 계약 예, 그걸 마침 재계약을 해야 되는 또 시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재계약 과정에서 이제 뭐 협의가 좀 있었겠죠? 예.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게 재계약이 다시 돼서 석탄을 다시 공급을 받는 데까지 이제 2달이 걸린 거예요. 석탄을 공급받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아, 파란만장하네요. 그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우리나라까지 한 번에 오나요? 한 번에 못 오죠. 중간에 또 어딘가 기항을 해야 돼요. 동남아시아 쪽에 진입을 했을 때 이제 기항을 몇 번 하는데 마지막 기항지가 또 베트남이었어요. 음,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때. 아하, 그럼 공급 네. 제대로 됐을 리도 없고 보급이. 예,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과정을 거쳐서 1905년 5월 대마도 근처에 도착합니다. 그럼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이제 그쵸. 예. 반년을 돌아서 왔는데, 그럼 이제 5월에 대마도 근처에 도착해서 바로 전투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쵸. 거의 1905년 5월 러시아와 일본의 운명을 건 스시마 해전이 시작됩니다. 5월 27일에 전투가 개시가 됐고요.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이 압승을 합니다. 러시아 함대는 지구를 반바퀴 돌아왔고 베트남에서 보급받은 게 마지막인 상황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였으면은 요동 반도에 있는 위순항에서 보급을 받고 전투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1905년 5월이 되면 이미 위순항이 일본 수중으로 떨어진 상태고 이 함대는 보급을 받으려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베트남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려면은 동해를 지나가던지 아니면 일본의 동쪽, 그때 태평양이죠. 거기를 돌아가던지 해야 되는데 최단 거리는 동해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동해를 지나는 루트를 선택을 했고 동해로 진입하는 길목인 대마도 남단에서 일본군과 붙게 됩니다. 발트 함대는 이 전투에서 총 37척 가운데서 전함 6척, 순양함 3척을 포함해가지고 함대 총 전력의 절반인 19척이 격침돼요. 음, 주력 전압 2척을 포함해서 7척은 항복 또는 납포가 되었고 순양함 3척하고 석탄 보급선 같은 비전투 선박들만 도주에 성공을 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어쨌든 도착한 함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순양함 3척밖에 없고 37척 가운데 3척만 남은 거죠 결국에. 이거는 함대가 그냥 전멸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느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 나오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발트 함대는 뭔가 보급받기 위한 처절한 움직임. 그쵸? 그게 제일 중심인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발트함대는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 이게 석탄 보급받고 거기에 이제 수병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먹을 거 보급받고 이게 지금 더 급한 상황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일본 애들은 자기 문턱이 코앞이니까 예. 그냥 제대로 된 상황에서 그냥 공격을 했고 완전히 승전을 한 거죠. 그러면 일본은 거의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전투를 했는데 전함도 아니고 어뢰정, 조그만 배요. 음. 그거 세 척만 격침되고 그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 네, 그야말로 압승이었고요. 이 전투로 인해서 러일 전쟁의 승기가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아, 이 쓰시마 해전이 진짜 러일 전쟁의 피날레인 셈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지금 그럼 보면 보통 바다와 항구를 중심으로 한 전투를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육지 쪽에서 전투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육지에서도 대규모로 전투가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순환 공방전과 방금 설명드린 스시마 해전, 이 중간 사이에 있었는데 발트 함대가 그 마다가스카르에 묶여 있었던 1905년 2월에 봉천 전투가 있었어요. 그 봉천은 지금 중국 랴오닝성의 선양시입니다. 이 전투에 투입된 병력이 일본군은 25만이고요. 러시아군은 31만이었어요. 네. 그리고 러일 모두 사상자가 각각 6에서 7만 정도 나오는 큰 전투였습니다. 음. 당시 일본 인구가 4,700만 명 정도였고요. 러시아의 인구는 일본의 한 3배가 좀 더 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병력은 비슷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국력 차이도 컸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은 지금 국력을 끝까지 쥐어 짜내가지고 총력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양측에 어쨌든 많은 병력들이 지금 투입된 전투여서 봉천 전투가 굉장히 힘든 전투였지만 결국에 일본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것도 일본이 승리했군요. 네. 근데 그 전투 후의 상황이 결코 일본한테 유리한 건 또 아니었어요. 음.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력을 최대한 지금 밀어넣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전투를 하려면은 국내 상황도 어려웠겠죠. 예. 물자도 조달해야지, 세금도 그렇죠. 걷어야지, 막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게 치른 전투의 보상은 완전한 승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러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는 뭐냐면은 러시아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봉천 전투의 결과가 거기까지 미치지가 못했어요. 음. 그렇지만 러시아도 이 전투 이후에 사기가 크게 저하가 됐고 결국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큰 계기가 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큰 이득은 바로 없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전투였죠. 음. 정말 살펴봤던 리순항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들, 쓰시마 해전, 그다음 봉천 전투, 모두 러일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은 이렇게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그 전후의 상황을 네,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전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러일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한 거는 일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러시아 상황부터 이제 보면은 러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러시아 내부도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순항을 일본에 빼앗긴 직후에 러시아의 노동자와 이펀주의자들의 분노는 이제 폭발합니다. 음. 그러니까 내부에서 불만이 많은 상태 때 외부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승전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또 패전을 한 거야 또. 그래서 1905년 1월 9일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여요. 여기에 군인들이 발포를 합니다. 수백 명이 죽었고요. 이 사건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네. 네. 이 사건 이후로 전국적인 총파업이 일어나고요.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 유명한 포텐킨 전함 반란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영화 전함 포텐킨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피해 일요일 사건부터 해서 이 1905년에 발생한 그 러시아 내의 소요 사태를 1차 러시아 혁명으로 보고요. 이게 러시아 전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 니콜라이 2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선거에 의한 재헌의회를 창설하는데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혁명의 불길을 좀 잠재웁니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이 정치에 아주 큰 영향을 큰 주게 영향을 되는 받았죠. 거네요. 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도 전쟁에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역풍을 맞아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국민들은
불평등과 많은 세금에 시달렸어요. 그래도 나라 밖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던 국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일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국민들한테는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게 했고 근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거야. 참고로 러일 전쟁 끝나고 강화 조약 맺을 때요. 보통 그때는 배상금을 받거든요. 승전국이 패전국에. 그럼요. 예. 배상금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요? 그러니까 받은 게 없고 그렇다고 음. 땅을 어디인가 땅을 확실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막 분노가 확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일본 또한 정치적인 네. 측면에서 영향이 있었네요. 많이 힘들었죠. 일본도 그 네.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조선. 네. 조선은 또 이제 공 작가님이 네. 네. 아무래도 이 러일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을 텐데요. 그쵸. 일본이 뭐 정치적으로 얻은 게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인지 네. 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집착은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겠죠. 일본은 이미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1904년에 네. 우리나라랑 조약을 2개나 맺습니다. 어, 한일 의정서와 네. 네. 제1차 한일 협약인데요. 네. 이 조약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활용하고 또 일본인 고문 혹은 이제 미국인도 있지만 네. 이 고문을 파견해서 간섭을 하게 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짓는 1905년의 시점에 네. 일본은 자신을 도와준 이제 영국, 미국과 네네. 조약을 또 맺어서 네. 조선에 있어서의 우위를 두 나라에게 인정을 어. 먼저 받아요. 그래서 미국과 맺은 조약이 가스라테프트 미략 네. 이라는 유명한 네. 이제 조약인데 이때 당시엔 정말 비밀 약속이어서 우리나라도 몰랐었다 그래요. 아, 네네. 미국이 당시에 관심 있었던 게 필리핀, 네네. 일본은 이제 조선을 네네. 차지하고 싶어 하니까 이거를 이제 서로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가스라테프트 미략이었습니다.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이 이제 조선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영국과 미국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바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일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되는 네네. 일본입니다. 여기까지를 마무리 시켜놓고 이제 러시아까지 조선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네네. 경쟁자였던 러시아까지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1905년 11월에 네. 을사늑약을 통해 보호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을사늑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을 당했고요. 네.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안타까운 얘기네요. 네, 이 부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끝이 아니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처럼 그쵸. 또 해서 네. 그 이후에 국권을 하나하나 조약을 통해 피탈해 가는 과정들이 전개가 되지요.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때가. 그러면 지금까지 러일 전쟁의 배경과 전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공 작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 국제정세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들이 세계 정세를 본인들 위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쵸. 최근의 한반도 상황만 보더라도 참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죠. 네. 19세기랑 20세기 초의 상황에서 특히 현재 모습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점 흥미롭습니다. 네,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러일 전쟁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교양의 세계로 한 걸음, 교양톡톡. 지금까지 호피디. 공 작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